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꾼입니다. 바쁜 하루의 끝, 잠시 세상의 소란을 내려놓고 이야기의 온기에 기대어 쉬어가는 시간. 오늘 밤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행복해야 할 결혼식 날. 시어머니가 모든 하객 앞에서 이제부터 매달 우리 가족 생활비로 1,000만 원씩 내놔라라고 한다면 어떡하시겠어요? 연봉 4억에 잘 나가는 신부였던 저는 사회자의 재촉에 마이크를 잡고 웃으며 딱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그 한마디에 결혼식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됐고 시댁 식구들은 전부 그 자리에 얼어붙었죠. 부드럽게 흘러나오는 사랑의 멜로디, 향기로운 꽃들로 가득한 행복의 공간. 저는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맞춤 제작 웨딩드레스를 입고 꽃이 피 흩뿌려진 무대 중앙에 서 있었습니다. 부드러운 조명이 저와 제 옆에 김민준 씨를 감싸고 있었죠. 민준 씨는 깔끔한 턱시도를 차려입고 금방이라도 꿀이 떨어질 듯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객석에는 수백 명의 하객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날아온 제 비즈니스 파트너들과 회사 동료들, 부하 직원들, 세계 각지에서 날아온 모두들 세련된 옷차림에 품위 있는 모습이었죠. 그리고 민준 씨의 고향에서 올라온 온갖 친척들, 그들은 대부분 호기심과 약간의 어색함이 섞인 표정으로 자신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이 호화로운 결혼식장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사회는 국내 최고의 명성을 자랑하는 스타 사회자였습니다. 그는 감정이 듬뿍 담긴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죠. 오늘부터 두 사람은 부부로서의 책임을 함께 짊어지게 될 것입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저는 살짝 고개를 돌려 민준 씨의 옆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가슴 벅찬 만족감과 함께 약간은 비현실적인 현기증이 일었습니다. 연봉 4억, IT 금융업계에서 10년 가까이 피땀 흘려 이뤄낸 성과였습니다. 수많은 밤샘 근무와 칼날 같은 결단력으로 얻어낸 결과였죠. 30살의 업계 거대 기업의 최연소 부사장 자리에 오른 저, 박서연. 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부와 지위를 가졌습니다. 그런 제가 김민준 씨를 선택한 이유는 제 연봉의 10분의 1도 채 벌지 못하는 온화하고 부드러운 성품의 디자이너인 그에게서 이 각박한 세상에서 보기 드문 성실함과 진심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를 향한 그의 지극한 사랑을 믿었기 때문이죠. 저는 치열한 비즈니스 세계를 떠나 기댈 수 있는 안식처를 이해타산 없이 오직 사랑만으로 이어진 인연을 찾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결혼식을 위해 저는 서울 시내 최고급 호텔의 연회장을 통째로 빌렸습니다. 최고급 생활을 비행기로 공수하고 최고의 웨딩 플래닝 팀을 섭외했죠. 모든 디테일 하나하나 완벽을 기했습니다. 민준 씨네 집에 어떤 경제적 부담도 주고 싶지 않아 모든 비용은 제가 혼자 부담했습니다. 심지어 시댁의 주요 친척들에게는 두둑한 돈 봉투와 선물까지 준비했죠. 제가 원한 것은 오직 모두의 축복 속에서 치러지는 완벽한 결혼식이었습니다. 저는 주빈석을 바라봤습니다. 자랑스러움과 어딘가 모를 불안감이 뒤섞인 복잡한 표정의 제 부모님. 아마 부모님은 제가 너무 손해보는 결혼을 한다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민준 씨의 어머니는 오늘 새 것으로 보이는 짙은 붉은색의 고운 한복을 차려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긴 채 얼굴 가득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연신 주변 친척들에게 무언가 자랑하듯 이야기하고 있었죠. 그 미소에는 기쁨 외에도 마치 큰 한 몫을 챙긴 듯한 의기양양함이 엿보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이 낯선 느낌을
제 예민함 탓으로 돌렸습니다. 오늘은 좋은 날이야. 다른 생각하지 말자. 결혼식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반지 교환, 혼인 서약, 모든 순서가 예행 연습이라도 한 듯 완벽하게 이어졌죠. 드디어 패백이라는 중요한 순서가 다가왔습니다. 사회자가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신부가 시부모님께 큰 절을 올리고 비로소 아버님, 어머님하고 부르게 되는 시간인데요. 이 아버님, 어머님 소리와 함께 이제 진짜 한 가족이 되는 거죠. 도우미들이 정성스럽게 준비된 패백상을 내왔습니다. 저는 민준 씨와 함께 나란히 서서 의자에 앉아 계신 시아버지께 먼저 큰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님, 절 받으세요. 시아버지는 평생을 공장에서 성실하게 일하다 은퇴하신 분으로 이런 자리가 어색한 듯 조금은 굳은 표정으로 절을 받으시곤 두툼한 봉투를 제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 아가. 앞으로 우리 민준이랑 행복하게 잘 살아라. 감사합니다. 아버님. 저는 미소 지으며 봉투를 받았습니다. 이 돈이 시부모님이 평생 아끼고 모아오신 돈일 거라는 생각에 마음이 묵직해졌습니다. 마음이 중요한 거죠. 이어서 시어머니께 절을 올릴 차례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시아버지보다 더 꼿꼿한 자세로 앉아 얼굴 가득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무언가 뜨거운 욕망이 번뜩이는 듯했습니다. 저는 공손하게 큰 절을 올리고 패백주를 올리려 잔을 들었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그 의미심장한 한마디, 어머님을 부르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어머. 하고 입을 떼려는 찰나. 시어머니가 갑자기 손을 들어 제 동작을 막았습니다. 술잔을 받으려는 손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어색하고 돌발적인 잠깐 하는 손짓이었죠. 잠깐만. 그리 날카로운 목소리는 아니었지만 장엄한 배경음악이 멈추고 모든 하객의 이목이 집중된 이 순간 그 목소리는 유난히 크고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술잔을 내밀던 제 손이 허공에서 멈췄고 얼굴의 미소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옆에 선 민준 씨의 몸이 살짝 굳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사회자를 포함한 모든 하객들이 당황했고 수군거리는 소리가 파도처럼 조용히 번져나갔습니다. 곁눈질로 보니 주빈석에 앉아 계신 부모님의 표정이 굳어지며 미간을 찌푸리고 계셨습니다. 역시 경험 많은 사회자는 금세 웃으며 상황을 수습하려 했습니다. 하하, 우리 신랑 어머님께서 너무 감격하신 나머지 우리 며느리에게 뭔가 특별한 말씀을 해주고 싶으신가 봅니다. 시어머니는 헛기침을 한번 하더니 여전히 미소를 띤 채 저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제 눈에 이미 다른 의미로 보였습니다. 무언가를 계산하는 듯한 영악함이 서려 있었죠. 시어머니는 술잔도 사회자의 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제 얼굴에 시선을 고정한 채 바로 앞 마이크를 통해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지도록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서연아, 술은 이따 마셔도 되고 오늘 이렇게 친척들, 친구들 다 모인 자리에서 증인으로 삼고 내가 너랑 상의할 게 좀 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상의? 패백 순서에 이 중요한 순간에 모든 하객 앞에서 상의를 김민준 씨가 참지 못하고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엄마, 무슨 할 얘기가 있으면 예식 끝나고. 시어머니는 매서운 눈초리로 아들을 쏘아보았습니다. 아들의 말을 가로막는 거부할 수 없는 위험이 서려 있었죠. 민준 씨의 말은 그대로 목구멍으로 삼켜졌습니다. 저는 민준 씨를 잘 압니다. 그는 효자이고 심지어 조금은 유약한 구석이 있습니다.
특히나 강한 어머니 앞에서는 말이죠. 저는 마지막 남은 체면을 지키려 했으며 들고 있던 술잔을 옆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도우미에게 건넸습니다. 그리고 몸을 바로 세워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이시죠? 시어머니는 제 태도에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목소리를 한 톤 더 높여 모든 사람이 똑똑히 들을 수 있도록 말했습니다. 서연이 너는 능력 있잖니. 대기업 부사장에 연봉이 4억이라고. 우리 김씨 집안 조상님이 도우셔서 이런 복덩이 며느리를 얻었지. 근데 우리 민준이는 월급쟁이라 버는 돈이 뻔하고 내 시동생 민준이 동생은 아직 장가도 못 가고 직장도 변변찮잖니. 내 시아버지는 몸도 안 좋으시고. 봐봐. 이제 우린 한 가족이잖아. 그렇지. 시어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고 호기심, 놀라움, 혹은 그럴 줄 알았다는 표정으로 구경하는 하객들을 한번 쓱 훑어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네 수입이 이렇게 많으니 이제 한 가족 된 기념으로 앞으로 매달 1,000만 원씩만 나한테 생활비로 주면 어떻겠니? 그걸로 내가 알아서 다 쓸게. 우리 노인네들 용돈도 드리고 내 시동생 좀 도와주기도 하고 우리 대가족 살림을 내가 다 알아서 맡아줄게. 너도 바쁜데 이런 자잘한 일 신경 쓸 필요 없잖아. 너한테 1,000만 원은 뭐 손가락 사이로 그냥 빠져나가는 돈 아니니. 어때? 지금 바로 대답해봐. 그래야 나도 이 술을 마음 편히 마시지. 그래야 내가 어머님 소리도 마음 편히 듣지 않겠니? 매달 1,000만 원. 온 가족을 부양하라고. 그것도 자기가 관리하겠다고. 머릿속이 윙하고 울리며 마치 팽팽했던 줄이 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피가 머리끝까지 솟았다가 순식간에 차갑게 식어내렸습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좀 계산적이고 자식 자랑하기 좋아하는 분이라는 건 알았지만 설마 결혼식장에서 그것도 패백이라는 이 신성한 순간에 이런 협박에 가까운 방식으로 이렇게 터무니없고 탐욕스럽고 무례한 요구를 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건 마치 거래와 같았습니다. 매달 1,000만 원의 보호세를 내지 않으면 당신을 어머니라 부를 자격도 이 김씨 집안의 며느리가 될 자격도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결혼식장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황당한 요구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뒤쪽에서 누군가 숨을 들이켜는 소리까지 들리는 듯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의 얼굴은 완전히 굳어 있었고 아버지는 주먹을 꽉 쥐고 계셨습니다. 사회자도 완전히 얼어붙어 입만 뻐끔거릴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그 역시 처음 겪는 일이겠죠. 김민준 씨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가 시어머니의 팔을 잡아 끌며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엄마, 제발 그만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하지만 시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뿌리치며 쏘아붙였습니다. 너는 입 다물어. 내가 다 누굴 위해서 이러는데. 다 너랑 우리 집안을 위해서 이러는 거 아니야. 서연이도 아직 아무 말 안 했는데 네가 왜 나서. 그러고는 다시 불타는 눈빛으로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단호한 압박이 느껴졌습니다. 서연아, 대답해봐. 사회자 양반. 신부한테 대답 좀 하라고. 재촉 좀 해봐요. 그 순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주빈석에 앉아 불안해하던 시아버지가 고개를 푹 숙이는 모습을, 그리고 제 웨딩드레스를 탐탁지 않은 눈으로 훑어보던 백수나 다름없는 시동생의 눈에 스치는 노골적인 탐욕과 기대를, 저에게 과하게 친절하던 시댁의 고모, 이모들도 모두 눈을 반짝이며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이 모든 계획을 알고 있었고
어쩌면 함께 꾸몄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그토록 공들여 준비하고 아름다운 결혼 생활을 꿈꾸며 준비한 이 결혼식이 시댁 식구들 눈에는 그저 살찐 양을 잡는 재물 바치기 의식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들은 축복하러 온 것이 아니라 떡고물을 나눠 먹으러 온 것이었습니다.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분노와 함께 모욕감과 배신감으로 심장이 찔리는 듯한 고통이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솟구쳐 올라 저를 집어삼킬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 박서연은 사람 잡아먹는다는 이 비즈니스 세계에서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전문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침착함과 상대를 단번에 제압하는 결단력으로 이 자리까지 올라왔습니다. 분위기와 체면을 이용해 저를 올가매려 하다니, 패백을 빌미로 저를 길들이려 하다니, 당신들은 사람을 잘못 골랐습니다. 사회자는 시어머니의 재촉과 식장의 기묘한 정적 속에서 마지못해 마른 목소리로 마이크를 제 쪽으로 내밀었습니다. 신부 박서연 씨, 어머님의 제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든 사람의 시선이 마치 스포트라이트처럼 제게 쏟아졌습니다. 걱정, 동정, 호기심, 그리고 연봉 4억의 여자 부사장이 이 갑작스러운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구경하는 수많은 눈들. 김민준 씨는 당황과 수치심, 그리고 애원이 뒤섞인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무언가 말하려는 듯했지만 어머니의 강압적인 눈빛에 결국 입술만 달싹일 뿐 한마디도 내뱉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그에 대해 쌓아왔던 모든 애정에 선명한 균열이 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어 가슴 속에서 들끓는 분노를 억지로 억눌렀습니다. 딱딱하게 굳어있던 제 얼굴의 미소는 오히려 다시 부드럽게 퍼져나갔습니다. 이전보다 더 환하고 더 아름다운 미소로 말이죠. 저는 손을 뻗어 어쩔 줄 몰라 하는 사회자의 손에서 그 무거운 마이크를 자연스럽게 넘겨받았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끝에 닿자 익숙한 통제력이 온몸으로 돌아오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객석의 다양한 표정들을 천천히 훑어본 후 마지막으로 계산과 확신으로 가득 찬 시어머니의 얼굴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미소는 더욱 달콤해졌습니다. 제 목소리는 마이크를 통해 결혼식장 전체에 선명하고 평온하게, 심지어 약간의 웃음기까지 섞여 올려 퍼졌습니다. 아주머니, 뭔가 단단히 착각하고 계신 것 같네요. 아주머니라는 호칭이 나오자마자 시어머니의 얼굴에서 미소가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동공이 세차게 흔들렸고 객석에서는 참지 못한 웅성거림이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순식간에 흉하게 일그러진 시어머니의 얼굴과 경악에 빠진 시댁 식구들의 시선을 정면으로 마주하며 미소 띤 얼굴로 한 글자, 한 글자, 결혼식장을 폭발시키기에 충분한 그 한마디를 또렷하게 던졌습니다. 그 어머니라는 호칭에 가격표가 붙어 있고 그 가격이 월 1,000만 원이라면 글쎄요. 그건 아드님께서 먼저 본인이 그만한 가치가 있는 남자인지부터 증명해야 할 문제 아닐까요? 정적. 절대적인 정적. 마치 시간이 그 순간 멈춰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와 하는 소리와 함께 연회장은 마치 끓는 기름에 찬물을 부은 것처럼 그야말로 폭발했습니다. 놀라움의 탄성, 경악의 신음, 믿을 수 없다는 수군거림, 심지어 몇몇은 참지 못한 웃음소리까지 뒤섞여 거대한 소음의 파도가 되어 식장의 모든 구석을 강타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은 의기양양한 미소로 가득했던 그 얼굴은 눈에 띄게 핏기를 잃고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는 극도의 수치심과 분노로 터질 듯이 붉어졌습니다. 입을 살짝 벌린 채 눈은 튀어나올 듯 커졌고 저를 가리키는 손가락은
사시나무처럼 떨렸지만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목을 졸린 사람처럼 말이죠. 제 성실한 시아버지는 고개를 번쩍 들었고 얼굴에는 충격과 공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제 도움을 기다리던 시동생은 아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분노와 당혹감에 찬 얼굴로 저를 노려봤습니다. 당장이라도 무대로 뛰어 올라올 것 같았지만 이 갑작스러운 반전과 폭발적인 분위기에 압도당한 듯 멈칫거렸습니다. 주빈석에 앉아있던 시댁 친척들은 하나같이 마법에 걸린 것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처음의 기대와 의기양양함은 순식간에 당황과 창피함, 그리고 어쩔 줄 모르는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야말로 전원 충격에 빠진 거죠. 반면 저희 부모님 쪽은 짧은 충격이 지나간 후 저는 아버지가 꽉 쥐었던 주먹을 푸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심지어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까지 번졌습니다.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보셨지만 그 눈빛 깊은 곳에는 속이 후련하다는 듯한 안도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사회자는 완전히 넋이 나간 채 입을 떡 벌리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의 사회자 경력에 이런 핵폭탄급 상황을 대비한 매뉴얼은 없었을 겁니다. 가장 큰 충격을 받은 사람은 바로 제 옆에 서 있던 김민준 씨였습니다. 그는 마치 벼락이라도 맞은 것처럼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얼굴은 시어머니보다 더 심각하게 잿빛으로 변해 있었죠. 그는 저를 보며 엄청난 충격과 상처,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모든 존엄을 박탈당한 듯한 굴욕감이 뒤섞인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서연 씨, 어떻게 그런 말을, 내가 왜 그런 말을 못하죠? 제 마음은 차갑게 식었지만 얼굴에는 여전히 완벽한 미소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민준 씨에게 윙크까지 하며 우리 둘만 들릴 정도의 목소리로 부드럽지만 얼음처럼 차갑게 말했습니다. 왜요? 자존심 상해요? 당신 어머니가 무대 위에서 나를 물건처럼 가격 매기고 있을 때 당신 자존심은 어디 있었는데요? 그는 온몸을 떨며 제 시선을 피했고 힘없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시선을 다시 객석과 거의 실신 직전인 전 예비 시어머니에게로 돌렸습니다. 좋아요. 이런 장면을 원했나요? 제 대답을 원했나요? 이게 바로 제 대답입니다. 저는 마이크를 조용히 아직도 굳어있는 사회자의 손에 돌려주었습니다. 마치 방금 간단한 게임이라도 끝낸 사람처럼 말이죠. 그리고는 손을 들어 흥분으로 조금 헝클어진 면사포를 우아하게 정리했습니다. 이어서 모든 하객들을 향해 여전히 품위 있는 미소를 지으며 아직 꺼지지 않은 마이크를 통해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하객 여러분, 죄송합니다. 오늘 결혼식은 잠시 중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식사는 준비되어 있으니 편하게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너그러이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 말을 끝으로 저는 더 이상 아무도, 특히 엉망이 된 시댁 쪽은 쳐다보지도 않고 꼿꼿이 허리를 편 채 길게 늘어진 순백의 웨딩드레스 자락을 끌며 무대 뒤편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단호하고 침착하게 걸어나갔습니다. 제 등 뒤로는 여전히 들끓는 소란과 뒤늦게 정신을 차린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울음소리와 저주 섞인 고함, 그리고 그를 말리려는 민준 씨의 힘없는 외침이 뒤섞여 결혼식장은 완전히 통제 불능의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박서연, 연봉 4억, 협상 테이블에서 단 한 번도 져본 적 없는 박서연은 이제 막 시작되려던 결혼이라는 전쟁의 첫 라운드에서 단 한마디로 상대가 공들여 쌓은 무대를 폭파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의 화려한 포장지를 제 손으로 직접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의 화려한 포장지를
푹신한 카펫이 깔린 백스테이지 복도를 걷는 하이힐 소리가 제 심장 소리와 기묘하게 맞아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연회장에서 들려오는 소란과 울음, 저주, 수군거림이 두꺼운 유리문 너머처럼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저는 등을 꼿꼿이 세우고 한 걸음 한 걸음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걸었습니다. 마치 무대에서 그 엄청난 폭탄을 터뜨린 사람이 제가 아닌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드레스 자락을 쥔 제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다는 건 저 자신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깊게 파고들어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오히려 그 통증 덕분에 혼란스럽게 들끓던 머릿속이 한 줄기 이성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서연 씨, 박서연 씨, 잠깐만요. 김민준 씨의 목소리가 다급하게 들려왔습니다. 그는 극도의 충격과 굴욕감에서 겨우 정신을 차리고 저를 뒤쫓아온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멈추지도 뒤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복도 끝에는 신부 대기실로 사용되던 스위트룸이 있었습니다. 저는 곧장 그곳으로 걸어가 두꺼운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대기실 안에는 제 들러리이자 가장 친한 친구 2명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냉철하고 이성적인 변호사 이채원과 불같은 성격의 재벌 2세 최수아. 두 사람은 이미 상황을 모두 파악한 듯 초조한 얼굴이었습니다. 서연아, 괜찮아. 저를 보자마자 두 사람이 달려왔습니다. 수아가 제 팔을 붙잡으며 분노에 찬 얼굴로 말했습니다. 와, 진짜 미친 거 아니야? 그 아줌마 제정신이야? 결혼식장에서 대놓고 돈을 뜯어내? 그리고 김민주는 뭐 하는 놈이야? 지 엄마가 너한테 그따위로 구는데 가만히 보고만 있어? 채원이는 비교적 침착했지만 눈에는 분노와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제게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일단 물 좀 마시고 진정해. 지금 바깥은 난리도 아니야. 김민준 씨는 무대에서 엄마랑 옥신각신하고 있고 시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서 울고불고 난리고 시아버지랑 시동생은 얼굴이 시퍼렇게 질려 있어. 우리 쪽 하객들이 겨우 말리고는 있는데 역부족인 것 같아. 저는 물잔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억지로 제어했습니다. 차가운 물이 목을 타고 넘어가자 들끓던 속이 조금은 가라앉는 듯 했습니다. 저는 거대한 화장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는 성스러운 웨딩드레스를 입고 완벽한 화장을 했지만 눈빛은 서리처럼 차가운 제 모습이 비쳤습니다. 거울 속의 이 여자가 정말 비즈니스 세계를 호령하던 연봉 4억의 박서연이 맞나? 불과 1시간 전까지만 해도 평생의 안식처를 찾았다고 믿었던 그녀에게 현실은 무자비한 따귀를 날렸습니다. 그 안식처라는 곳은 사실 피를 빨아먹으려는 거머리들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면서 말이죠. 난 괜찮아. 제 목소리가 조금 잠겨 있었지만 이상할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다만 그들이 이런 식으로 이런 자리에서 나올 줄은 몰랐을 뿐이야. 그때 대기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김민준 씨가 뛰어들어왔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지고 넥타이는 비뚤어져 있었으며 얼굴에는 핏기 하나 없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며 고통과 수치심,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 심지어 약간의 원망까지 뒤섞인 복잡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서연 씨, 당신 아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의 첫마디는 질책이었습니다. 우리 엄마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 엄마 얼굴을 어떻게 들고 다니라고. 우리 집안 체면은 뭐가 되냐고요. 저는 말이 없었지만 옆에 있던 수아가 먼저 코웃음을 쳤습니다. 김민준 씨, 지금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는 알고 있어요? 당신 어머니가 모든 사람 앞에서 서연이를 현금 인출기 취급하면서 매달 1,000만 원씩 내놓으라고 할 때는 서연이 체면은 생각 안 했어요?
사돈 어른들 체면은 생각 안 했냐고요. 이제 와서 체면을 찾아요? 체면은 스스로 지키는 거지 남이 세워주는 게 아니에요. 수아에 쏘아붙이는 말에 김민준 씨의 얼굴이 불그락부르락해졌습니다. 그는 수아의 날카로운 시선을 피하며 여전히 저를 향해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서연 씨, 우리 엄마가 잘못한 거 알아요. 너무 충동적이었고 생각 없이 말했어요. 하지만 다 우리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당신 앞에서 기죽을까봐 어떻게든 균형을 맞춰주려고 하신 거라고요. 악의는 없었어요. 제발. 지금 나가서 엄마한테 사과 좀 해줘요. 그냥 장난이었다고 그렇게 말하면 이 일 그냥 넘어갈 수 있잖아요. 응? 결혼식은 계속해야죠. 우리를 위해서, 균형을 위해서라. 저는 마침내 몸을 돌려 김민준 씨를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거울 속의 차가운 이미지가 현실에서 그를 똑바로 응시하는 제 시선이 되었습니다. 김민준 씨, 말해봐요. 대체 어떤 우리를 위함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혼식장에서 패백 술잔을 거부하고 며느리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협박을 동원해서 매달 1,000만 원짜리 노예 계약서에 서명하라고 강요하는 거죠. 당신 어머니는 내가 그 정도로 멍청해서 협박과 애정을 구분 못할 거라고 생각했나요? 아니면 내가 당신과 결혼하기 위해서라면 당신네 온 가족이 내 등에 빨대를 꽂고 피를 빠는 것까지도 아무런 저항 없이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했나요? 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음 송곳처럼 김민준 씨의 얼굴에 밝혔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얼굴의 핏기가 완전히 가셨습니다. 피를 빤다니. 서연 씨,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해요? 그냥 한 가족끼리 서로 돕는다는 거지. 돕는다고요? 저는 그를 가로막고 핸드백에서 휴대폰을 꺼내 비서가 정리해둔 시댁 관련 지출 내역을 띄웠습니다. 결혼식 비용 전체, 시부모님 명의로 사들인 아파트의 계약금, 시동생 취업을 위해 들어간 돈, 그리고 오늘 시댁 친척들에게 주려 했던 수많은 축의금 봉투까지 총 금액은 이미 7억 원을 훌쩍 넘고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폰 화면을 그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김민준 씨, 똑똑히 봐요. 우리가 결혼을 약속한 순간부터 우리 집이 내가 당신네 집에 해준 게 적다고 생각해요? 나는 당신네 형편 생각해서 모든 걸 내가 다 알아서 하고 단돈 10원 한 장 부담 안 줬어요. 오히려 이렇게나 많이 썼다고요. 내가 뭘 바랐겠어요? 그냥 당신 김민준이라는 사람 하나, 당신이 나한테 잘해주는 거 하나 바랐어요. 그런데 결과가 뭐죠? 당신 어머니가 결혼식장에서 더 심한 걸 요구하고 그걸 서로 돕는 것이라고 포장하는 거? 이게 당신네 집이 도움에 보답하는 방식인가요? 이게 당신이 말한 악의 없는 어머니가 한 짓이냐고요. 김민준 씨는 화면의 긴 목록과 엄청난 금액을 보고 동공이 세차게 흔들렸습니다. 입술을 떨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제가 이 결혼을 위해 그의 가족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쏟아부었는지 전혀 혹은 완전히는 알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아마 그는 내 아들은 잘났으니 저 여자가 돈을 쓰는 건 당연하다는 어머니가 만들어낸 환상 속에서 살아왔을지도 모릅니다. 민준 씨, 제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와 실망감이 묻어났습니다. 나는 당신이 그저 효심이 깊고 조금 유약할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틀렸네요. 당신은 옳고 그름도 구분 못하고 당신 어머니에게 완전히 세뇌당했어요. 당신 어머니는 당신을 위한 게 아니에요. 당신의 결혼을 이용해서 당신의 그 한심한 동생과 당신네 온 가족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황금기를 깔고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당신은 내 남편이라는 사람은 내가 사람들 앞에서 모욕당할 때 입 다물라는 말 외에 뭘 했죠? 그리고 지금 나한테 와서 상처받은 아내를 위로하기는커녕
왜 당신 어머니의 요구에 순순히 응하지 않았냐고, 왜 당신네 집안의 그 보잘것없는 체면을 지켜주지 않았냐고 나를 비난하고 있잖아요. 제 말은 우리 사이에 남아있던 마지막 온정의 베일마저 찢어버렸습니다. 김민준 씨는 힘이 쭉 빠진 듯 옆 소파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고 고통스럽게 신음했습니다. 그럼 나더러 어떡하라고, 우리 엄마잖아. 내가 어떡하냐고. 그의 모습을 보니 이상하게도 제 마음속 분노가 가라앉고 그 자리를 차가운 슬픔이 채웠습니다. 이게 내가 평생을 함께하기로 선택했던 남자의 모습이라니. 결정적인 순간에 그의 어깨는 우리의 결혼은커녕 정의로운 말 한마디조차 지탱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뭘 할 수 있냐고요? 저는 그에게 다가가 그를 내려다보며 이전보다 더 차갑고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당신에게 두 가지 선택지를 주겠어요. 김민준 씨는 멍하니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첫째, 저는 검지를 세웠습니다. 지금 당장 나가서 당신 어머니와 모든 친척들에게 아까 그 터무니없는 요구는 없던 일로 하라고 말해요. 그리고 당신 어머니는 오늘 이 행동에 대해 모든 하객 앞에서 나와 우리 부모님께 정식으로 사과해야 해요. 그 후에 결혼식은 간소화해서 진행하고 앞으로 우리 가정의 재정은 당신 본가와 완전히 분리해요. 내 동의 없이는 어떤 형태로든 당신 집에 돈을 보내는 건 안 돼요. 특히 당신 동생한테는. 김민준 씨의 얼굴이 극도로 굳어졌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사과를. 그게 어떻게 가능해? 우리 엄마가. 그럼 두 번째를 선택해요. 저는 그의 말을 자르고 두 번째 손가락을 폈습니다.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결혼식 취소해요. 지금 당장. 당신은 당신네 친척들 수습하고 나는 우리 쪽 하객들 수습하고 결혼식 손해 비용은 전부 내가 책임질게요. 그리고 우리 둘은.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심장을 보이지 않는 손이 꽉 쥐는 것 같았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구청 가서 이혼 서류부터 접수하죠. 이혼이라는 두 글자가 대기실에 천둥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채원이와 수아도 숨을 멈췄습니다. 그들도 저를 지지했지만 제가 이렇게까지 단호하게 나올 줄은 몰랐던 모양입니다. 김민준 씨는 마치 꼬리라도 밟힌 고양이처럼 소파에서 벌떡 튀어 올랐습니다. 얼굴에는 경악과 불신이 가득했습니다. 각하는 이혼은 안 돼. 서연 씨, 사랑해. 난 당신 없으면 안 된단 말이야.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저는 비웃음과 씁쓸함이 섞인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김민준 씨, 당신의 사랑이라는 게 내가 결혼식장에서 모욕당하게 내버려 두고 그 상처를 억지로 삼키고 당신 내 체면이나 지켜주길 바라는 건가요? 당신의 사랑이라는 게 나와 당신 어머니 사이에서 어머니가 아무리 말도 안 되는 짓을 해도 영원히 어머니 편에 서는 건가요? 그런 사랑 나는 받을 자신도 받고 싶지도 않아요. 저는 창가로 걸어가 두꺼운 커튼을 젖혔습니다. 바깥에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당신에게 10분 주겠어요. 저는 그에게 등을 돌린 채 창밖을 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10분 뒤에 당신의 선택을 말해줘요. 당신 어머니가 사과하고 이 맛이 가버린 결혼식을 계속할 건지 아니면 여기서 끝내고 각자 갈 길 갈 건지. 대기실은 죽음과 같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김민준 씨의 거친 숨소리와 수아가 참지 못하고 내뱉는 미세한 냉소만이 들려왔습니다. 파굴의 실은 죽음과 같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대기실은 죽음과 같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제 등 뒤에 꽂히는 그의 시선이 갈등과 고통, 절망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제 마음은 돌처럼 단단했습니다. 한 번 타협하면 수십, 수백 번을 타협해야 합니다. 오늘 월 1,000만 원에 타협하면 내일 그들은 더 많은 것을 요구할 겁니다. 내 결혼은 자선 사업이 아니고 무한정 돈이 나오는 현금 인출기도 아닙니다. 이 결혼식은 이미 그들의 탐욕과 김민준 씨의 나약함을 비추는 거울이 되었고 저 자신을 깨어나게 했습니다. 10분. 한 관계의 생사를 결정하는 시간. 어쩌면 무대 위에서의 그 반격보다 지금 이 순간이 저에게는 더 큰 용기가 필요한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한 사람과 한 관계의 본질을 가장 명확하게 볼 수 있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시간은 1분 1초 더디게 흘러갔습니다. 김민준 씨는 즉시 선택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는 마치 영혼이라도 빠져나간 사람처럼 소파에 주저앉아 텅 빈 눈으로 천장을 바라보며 어떻게 이렇게 됐지? 우리 엄마는 아기가 없었는데 와 같은 힘없는 말만 중얼거렸습니다. 수아가 참지 못하고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채원이가 눈짓으로 막았습니다. 채원이는 제게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스스로 생각할 시간을 줘. 너무 몰아붙이면 오히려 역효과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쉬운 결정이 아니라는 건 압니다. 한쪽은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와 가족의 체면, 다른 한쪽은 사랑한다고 말해왔던 여자와 이제 막 시작되려던 결혼 생활. 그의 마음속 저울은 지금 극심한 고통 속에서 흔들리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에게 애매한 태도를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원칙의 문제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니까요.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저는 구석으로 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서연아, 괜찮니? 아버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억눌린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네, 아빠. 저 괜찮아요. 대기실에 있어요. 지금 바깥이 아주 난리다. 김서방네 친척 몇몇이 계속 소란을 피우려고 해서 네 이모부 친구분들이 맡고 있다. 내 엄마는 충격이 큰지 휴게실에서 쉬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니? 아버지는 언제나처럼 제 결정을 존중해 주셨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셨습니다. 아빠, 제가 김민준 씨한테 10분 시간을 줬어요. 시어머니가 사람들 앞에서 사과하고 앞으로 저희랑 경제적으로 완전히 분리하든지 아니면 결혼식 취소하고 바로 이혼하든지 선택하라고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윽고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네가 어떤 결정을 하든 아빠는 널 지지한다. 아빠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하고. 아니에요, 괜찮아요. 엄마나 잘 챙겨주세요. 필요하면 채원이랑 수아한테 부탁할게요. 알았다.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전화해라. 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힘주어 말씀하셨습니다. 딸, 기억해. 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우리 박씨 집안 사람은 먼저 시비 걸진 않지만 당하고만 있지도 않아. 돈으로 해결될 일은 큰일이 아니야. 하지만 자존심과 원칙은 단 한 뼘도 양보해선 안 된다. 네, 아빠, 알아요. 전화를 끊자 마음이 한결 단단해졌습니다.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제 뒤에는 언제나 저를 지지해주는 가족과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시간은 5분 남았습니다. 대기실 문을 누군가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채원이가 문을 열자 호텔 지배인이 난처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박 부사장님, 저 바깥에 신랑 어머님께서 감정이 많이 격해지셔서 계속 부사장님과 신랑분을 만나게 해달라고 소란을 피우고 계십니다. 저희가 말려도 듣지를 않으셔서 저는 여전히 넋이 나간 채
앉아있는 김민준 씨를 한번 쳐다보고 지배인에게 말했습니다. 당강 그분께는 할 말 있으면 아드님 통해서 하라고 전해주세요. 저는 만날 필요 없다고요. 지배인은 난처해했지만 이내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습니다. 이 작은 소동이 김민준 씨를 자극한 모양입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 핏발선 눈으로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서연 씨,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어요? 다른 방법은 정말 없는 거예요? 내가 우리 엄마한테 말할게요. 앞으로 당신 돈은 절대 안 받는다고. 우리 그냥 잘 살면 안 될까요? 사과는 엄마한테 너무 가혹하잖아요. 결국 마지막까지 그는 어머니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한 줌의 기대마저 완전히 꺼져버렸습니다. 저는 그의 앞에 서서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김민준 씨, 10분 다 됐어요. 당신의 선택을 말해요. 그는 저를 보며 입술을 파르르 떨더니 갑자기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다 큰 남자가 무력한 아이처럼 울고 있었습니다. 서연 씨, 난 당신 없으면 안 돼요. 사랑한다고요. 저는 아무런 감흥 없이 냉정하게 되물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선택은 뭐죠? 나는. 그는 흐느끼며 온 힘을 다해 겨우 몇 마디를 쥐어짰습니다. 결혼식 계속해요. 제 심장이 살짝 내려앉았습니다. 결국 그는 어머니의 체면을 버리지 못하는구나. 하지만 그가 마치 구명줄이라도 잡은 듯 다급하게 덧붙였습니다. 사과는 다른 방식으로 하면 안 될까요? 따로 우리끼리 있을 때 엄마가 당신이랑 우리 부모님께 사과하게 할게요. 사람들 앞에서. 그건 정말 안 돼요. 저는 그의 말을 단호하게 잘랐습니다. 타협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반드시 사람들 앞에서 해야 해요. 이건 원칙이고 태도의 문제예요. 따로 사과하고 나면 당신 내 친척들은 전부 내가 속 좁아서 노인을 억지로 고개 숙이게 만들었다고 생각하겠죠. 김민준 씨, 그런 생각은 꿈도 꾸지 마세요. 내가 원하는 건 명확하고 확실한 정리와 태도 표명이에요. 제 강경한 태도에 김민준 씨는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그는 다시 소파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어깨를 심하게 들썩이며 고통스럽게 울었습니다. 수아가 비웃었습니다. 이제 와서 울면 뭐가 달라져요? 당신 어머니가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할 때 남자답게 엄마 미쳤어요? 라고 한마디만 했어도 일이 이 지경까지는 안 왔을걸요? 당신 어머니가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할 때 채원이도 차갑게 말했습니다. 김민준 씨, 눈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에요. 서연이가 제시한 건 두 사람의 관계를 고려한 최선의 해결책이었어요. 불분명한 경제적 관계를 완전히 끊고 경계를 명확히 하든가 아니면 깨끗하게 헤어지든가. 질질 끌수록 서로만 더 고통스러워질 뿐이에요. 김민준 씨는 그저 울기만 할 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가 선택을 내리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뜻을 거역할 수도 저를 잃는 것을 감당할 수도 없었던 겁니다. 이 나약함과 우유부단함이 바로 가장 치명적인 문제였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신이 선택을 못하겠다면 내가 대신 선택해주죠. 제 목소리는 조용한 대기실에 선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김민준 씨의 울음소리가 멎었고 그는 겁에 질린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어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바로 호텔과 웨딩업체에 연락해서 결혼식은 취소하고 바로 피로연으로 전환하라고 전해요. 우리 쪽 중요 하객들 잘 챙기고 집안 사정으로 예식은 취소됐지만
식사는 예정대로 진행된다고 설명해. 답례품이랑 봉투는 2배로 준비해서 사과의 뜻을 전하고 모든 손실 비용은 내 개인 비용으로 처리해요. 서연 씨, 안 돼. 김민준 씨가 달려들어 제 휴대폰을 뺏으려 했지만 저는 몸을 피하며 얼음 같은 눈으로 그를 쏘아봤습니다. 그리고 장 변호사님께 연락해서 표준 이혼 합의서 양식 가지고 1시간 내로 호텔로 오시라고 해. 지금 바로요. 전화를 끊고 저는 잿빛이 된 김민준 씨를 보며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김민준 씨, 우리 결혼은 여기까지예요. 이제 우리는 아직 정식으로 시작도 하기 전에 파탄 나버린 이 혼인 관계를 어떻게 품위 있게 끝낼 건지 이야기해야죠. 그 말을 끝으로 저는 더 이상 그의 절망적인 표정을 보지 않고 채원이와 수아에게 말했습니다. 채원아, 수아야, 이 드레스 좀 벗겨줘. 이제 더 이상 입고 있을 이유가 없네. 수아는 즉시 대답하며 능숙하게 제 등 뒤에 단추를 풀기 시작했고 채원이는 제 소지품들을 차분하게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거울 속 성스러운 웨딩드레스를 입은 신부의 모습은 서서히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익숙한 날카롭고 냉철한 눈빛의 여자 부사장 박서연이 다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두꺼운 웨딩드레스가 껍질처럼 벗겨져 친구들의 손에 의해 조심스럽게 더스트백에 담겼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간결하고 세련된 샤넬 트위드 정장으로 갈아입고 흐트러진 화장을 고친 뒤 올린 머리를 풀어 단정한 로우 포니테일로 묶었습니다. 거울 속의 인물은 눈빛이 날카롭고 기품이 넘쳤습니다. 결혼식장에서 잠시 부드러움과 기대를 내비쳤던 신부 박서연은 온데간데없고 비즈니스 세계를 호령하던 박 부사장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 동안 김민준 씨는 근처 소파에 영혼이 빠져나간 조각상처럼 주저앉아 잿빛 얼굴과 텅 빈 눈으로 저의 변신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울지도 애원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마도 저의 단호함과 이어진 전화 통화가 그의 마지막 환상마저 산산조각 냈을 겁니다. 서연아, 변호사님 40분쯤 뒤에 도착하신대. 채원이가 휴대폰을 보며 제게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호텔이랑 웨딩 업체 쪽은 얘기 다 됐어. 많이 당황했지만 최대한 협조해서 피로연으로 전환하겠다고 했고 너희 부모님이랑 중요한 비즈니스 파트너들은 우리랑 수아가 먼저 가서 상황 설명하고 안정시켜 놓을게. 고마워, 채원아, 수아야.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몸에 딱 맞는 정장이 주는 긴장감과 힘이 느껴졌습니다. 지금 바깥 상황은 어때? 수아가 입술을 삐죽이며 속 시원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떻긴 난리가 났지. 근데 주로 김민준 씨네 쪽만 난리야. 너희 부모님이 우리 쪽 친척들은 다 진정시키셨고 중요한 어른들도 나서서 김씨 집안이 경우 없이 굴어서 서연이한테 상처 줬다. 결혼 엎어진 건 자업자득이다라고 분위기 잡아주셨어. 지금은 대부분 김씨 집안 욕하는 분위기야. 특히 그 시어머니, 그쪽 친척 몇몇이 소란 피우려다 호텔 보안팀한테 끌려나갔다는 소문도 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바입니다. 세상은 결국 현실적입니다. 저의 부와 지위, 사회적 관계는 이런 충돌이 발생했을 때 여론이 자연스럽게 제 쪽으로 기울게 만듭니다. 하물며 명분은 완벽하게 제게 있었으니까요. 김민준 씨, 저는 몸을 돌려 더 이상 그를 민준 씨나 남편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사무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결혼식은 취소됐으니 이제 뒷수습을 해야죠. 첫째, 우리가 이미 신고한 혼인 관계에 대해서 김민준 씨가 번쩍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는 공포가 서렸습니다. 이혼이라는 두 글자가 가진 차가운 법적 의미를
이제야 실감한 듯 했습니다. 안 돼, 서연 씨. 우리 다시 얘기 좀 해. 이혼은 안 돼. 그가 비틀거리며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그가 비틀거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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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이상 할 얘기 없어요. 제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대기실에서 이미 당신에게 선택권을 줬어요. 당신이 스스로 포기한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은 당신과 당신 어머니가 함께 만든 결과물이에요. 장 변호사님이 곧 오실 거고 이혼 합의서의 구체적인 조항에 대해 당신과 이야기할 겁니다. 우리 혼인 기간이 극히 짧고 공동 재산이나 자녀가 없으니 절차는 간단할 거예요.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의 창백하고 무력한 얼굴을 훑어보며 덧붙였습니다. 물론 당신이 부부 공동 재산에 대해 이의가 있다면, 예를 들어 내 연봉 4억의 절반이 당신 몫이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든지 소송을 제기해도 좋아요. 우리 회사 법무팀이 언제든 상대해 줄 테니까. 이 말은 또 다른 망치가 되어 김민준 씨의 온몸을 내리쳤습니다. 그는 당연히 알고 있을 겁니다. 저의 능력과 수단을 동원하면 그가 제게서 단돈 10원도 뜯어낼 수 없다는 것을. 이른바 공동재산이라는 것은 사실상 존재하지도 않았고 법적으로도 명확했습니다. 나는 당신 돈을 원한 게 아니야. 그가 고통스럽게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그럼 뭘 원하는데요? 저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내가 모든 걸 잊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당신과 행복한 부부 연기를 계속하고 매달 꼬박꼬박 당신 어머니께 1,000만 원씩 상납하길 바랐나요? 김민준 씨,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대기실 문이 다시 시끄럽게 두드려졌습니다. 우리가 대답하기도 전에 문이 벌컥 열리고 시어머니의 분노와 눈물로 일그러진 얼굴이 들이밀어졌습니다. 그 뒤에는 음울한 표정의 시동생도 서 있었습니다. 민준아, 이 한심한 놈아, 저 여자가 내 엄마한테 이렇게 막 대하는데 가만히 있을 거야? 당장 나와.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대기실의 무거운 분위기를 깨뜨렸습니다. 그녀는 이미 결혼식이 취소됐다는 소식을 들은 모양이었습니다. 김민준 씨는 마치 바늘에 찔린 사람처럼 반사적으로 일어나려 했습니다. 앉아요. 제 목소리는 낮았지만 거부할 수 없는 위험이 서려 있었습니다. 김민준 씨의 몸이 그 자리에 굳었습니다. 저는 문가로 다가가 문을 활짝 열지 않고 틈새로 밖에 그 혐오스러운 두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아주머니, 저는 다시 한번 이 거리감 있는 호칭을 사용했고 시어머니의 얼굴이 또다시 일그러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여기는 아주머니가 계실 곳이 아닙니다. 할 말 있으면 호텔 직원에게 하시거나 제 변호사가 오면 그와 이야기하세요. 변호사, 무슨 변호사?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박서연, 너 지금 무슨 속셈이야? 내가 똑똑히 말하는데 돈 좀 있다고 잘난 척하지 마. 오늘 우리 김씨 집안 망신시킨 거 이대로 안 끝나. 너 반드시 우리 집에 책임져야 해. 책임이요?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무슨 책임을 원하시는데요? 제가 왜 순순히 월 1,000만 원을 바치지 않았는지에 대한 책임? 아니면 제가 왜 이 미친 결혼식을 참지 않고 엎어버렸는지에 대한 책임? 시동생이 옆에서 불쑥 끼어들었습니다. 야, 박서연, 잘난 척 좀 그만해. 돈 좀 있다고 우리 집 무시하는 거야. 우리 형이 너 같은 거랑 결혼한 게 인생 최대의 실수다. 너 오늘 당장 우리 엄마한테 사과해. 안 그러면 뭐요?
제가 그의 말을 자르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쏘아보자 시동생은 제 기세에 눌려 뒷말을 삼켰습니다. 제가 그의 말을 삼켰습니다. 김민준 씨, 당신 동생 단속 똑바로 해요. 만약 그와 당신 어머니가 계속 여기서 소란을 피우면 난 보안팀을 불러서 그들을 경찰서에 보내는 것도 마다하지 않겠어요. 고급 호텔에서 소란 피우고 공갈 미수 혐의를 받는 것에 대해 경찰이 아주 흥미로워할 것 같네요. 공갈 미수라는 네 글자는 시어머니와 시동생의 머리 위에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았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이 순식간에 변하며 기세가 한풀 꺾였습니다. 그들이 무식할지는 몰라도 그 네 글자의 무게는 알고 있었을 겁니다. 너 지금 무슨 헛소리야? 시어머니가 허세를 부리며 소리쳤습니다. 헛소리인지는 아주머니 마음이 더 잘 알겠죠. 오늘 이 자리에 있던 수백 명의 하객이 모두 증인입니다.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해서 누가 옳은지 가려볼까요? 저는 휴대폰을 드는 신용을 했습니다. 엄마, 민호야, 그만 좀 해. 이 이상 창피당하고 싶어? 김민준 씨가 마침내 폭발했습니다. 그는 문 쪽을 향해 고통과 절망이 뒤섞인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동생은 아들의 고함에 잠시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을 상대하지 않고 채원이에게 말했습니다. 채원아, 호텔 보안팀 좀 불러줘. 이 관계자 외 출입 금지 구역에서 이 두 분 좀 내보내 달라고. 협조 안 하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알았어, 서연아. 채원이는 즉시 휴대폰을 들어 보안팀에 연락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동생은 상황이 불리해지자 입으로는 계속 욕설을 내뱉으면서도 결국 보안팀과 경찰을 직접 상대할 용기는 없었던 모양입니다. 마침내 달려온 보안 요원들의 손에 이끌려 마지못해 끌려나갔습니다. 문이 다시 닫히고 세상이 조용해졌습니다. 김민준 씨는 모든 기력을 소진한 듯 소파에 주저앉아 끝났어. 다 끝났어.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네, 끝났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그 터무니없는 요구를 입에 올린 순간, 그리고 그가 침묵과 회피를 선택한 그 순간, 우리 사이는 이미 끝난 것이었습니다. 40분 후 제 개인 법률 고문인 장 변호사님이 비서와 함께 도착했습니다. 장 변호사님은 40대 중반의 노련한 베테랑으로 우리 회사의 까다로운 법적 분쟁들을 여러 차례 해결해 준 분이었습니다. 장 변호사님은 박 부사장님, 장 변호사님은 저와 인사를 나눈 뒤 넋이 나간 김민준 씨를 한번 훑어보고는 대강의 상황을 짐작한 듯 했습니다. 장 변호사님, 긴 말할 것 없습니다. 저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김민준 씨와 저 혼인 관계에 중대한 문제가 생겨 결혼식을 취소했고 합의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저는 혼인 신고 날짜, 각자의 혼전 재산 상황, 특히 저의 높은 수입과 그의 낮은 수입, 그리고 결혼식 비용 전액을 제가 부담했다는 사실을 간결하게 설명했습니다. 장 변호사님은 빠르게 내용을 메모한 뒤 김민준 씨를 향해 말했습니다. 김민준 씨, 방금 박 부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 이해 있으십니까? 김민준 씨는 붉게 충혈된 눈으로 장 변호사님과 저를 번갈아 쳐다보며 입술만 떨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다면 이혼 합의서의 구체적인 조항에 대해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두 분의 혼인 기간이 극히 짧고 공동 재산 축적이 없으며 자녀도 없으므로 이혼 합의는 간단할 겁니다. 혼인 관계를 해소하고 이후 각자의 삶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장 변호사님의 목소리는 전문적이고 냉정했습니다. 저는 이혼하고 싶지 않습니다. 김민준 씨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장 변호사님은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습니다. 김민준 씨, 감정적인 부분은 제 전문 분야가 아닙니다. 제 역할은 두 분이 이혼에 동의하신다는 전제하에 합법적이고 공정한 합의서를 작성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일방적으로 합의 이혼을 거부하신다면 박 부사장님께서는 소송을 통해 혼인 관계를 해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간은 더 오래 걸리고 절차도 더 복잡해질 겁니다. 소송이라는 말에 김민준 씨의 얼굴에 공포가 스쳤습니다. 물론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당신이 계속 이혼을 거부해도 상관없어요. 그럼 법대로 하죠.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먼저 계산해야 할 게 좀 있겠네요. 저는 채원이에게 아까 그 지출 내역을 장 변호사님께 건네달라고 했습니다. 장 변호사님, 이것은 제가 김민준 씨와 약혼한 후부터 결혼식 직전까지 저와 저희 집안이 그와 그의 가족을 위해 지출한 비용 일부입니다. 결혼 준비, 부동산, 각종 선물 등을 포함해 총 7억 원이 넘습니다. 이것들은 혼인을 전제로 한 증여였지만 상대방이 결혼식장에서 부당한 금전적 요구를 하여 혼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만들었으므로 저는 이 중 일부, 특히 아파트 계약금과 같은 큰 금액의 증여는 취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법률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반환 청구 소송을 준비해 주십시오. 이 말이 나오자 김민준 씨는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서연 씨, 그 돈을 돌려달라고요? 그 아파트는 우리 부모님 명의로 되어 있는데 누구 명의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돈은 내가 냈으니까.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원래는 우리 미래를 위해 제가 기꺼이 쓴 돈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미래는 없어요. 그런데도 제가 힘들게 번 돈으로 결혼식장에서 저를 모욕하고 협박하려 했던 가족을 계속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김민준 씨, 내가 그런 성인군자로 보여요? 장 변호사님은 목록을 빠르게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부사장님, 말씀 이해했습니다. 법적으로 혼인을 전제로 한 혼전 고액 증여는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을 경우, 특히 상대방에게 명백한 귀책 사유가 있을 때 반환을 주장할 여지가 충분합니다. 결혼식장에서의 사건은 상대방의 중대한 과실로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즉시 착수하겠습니다. 김민준 씨의 얼굴은 완전히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기껏해야 결혼 생활을 잃는 것뿐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설마 부모님 손에 들어간 아파트까지 위태로워질 줄은 몰랐겠죠. 그는 저의 성격과 능력을 잘 압니다. 제가 하겠다고 마음먹으면 그건 절대 협박이 아니라는 것을, 저의 재력과 사회적 관계를 동원해 법적 절차를 밟는다면 그들에게는 승산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엄청난 공포가 그를 덮쳤습니다. 저를 잃는 것은 사랑과 풍요로운 삶을 잃는 것일지 모르지만 아파트까지 잃고 공갈 미수 혐의까지 더해진다면 그의 가족은 정말로 끝장날 수도 있었습니다. 안 돼. 제발. 김민준 씨의 목소리가 절망적으로 떨렸습니다. 서연 씨, 내가 사인할게. 이혼 합의서에 사인할게. 돈은 필요 없어. 아파트도 돌려줄게. 제발. 우리 엄마 고소하지만 말아줘. 제발. 그는 마침내 거대한 현실의 압박 앞에서 공포와 자기 보호를 위한 선택을 내렸습니다. 그의 비굴한 모습을 보며 제 마음에는 어떤 통쾌함도 없었습니다. 오직 끝없는 슬픔과 혐오감만이 남았습니다. 이것이 내가 평생을 맡기려 했던 남자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진짜
이익과 위협 앞에서 그는 너무나도 쉽게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진작 그럴 것이지. 저는 씁쓸하게 한마디 하고는 더 이상 그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장 변호사님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그 상황에 맞춰 이혼 합의서를 준비해 주십시오. 쌍방이 자발적으로 혼인 관계를 해소하고 공동 재산 분할은 없으며 제가 이전에 그와 그의 가족에게 증여한 모든 것에 대한 추심 권리는 제가 보유하는 것으로 대신 상대방이 모든 권리 주장을 포기하고 그의 가족이 다시는 저를 괴롭히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당장은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습니다. 합의 효력 발생 후 각자 자유롭게 살고 서로 간섭하지 않는 것으로요. 알겠습니다. 박 부사장님, 장 변호사님은 즉시 제 의도를 파악했습니다. 이 합의서는 겉으로는 제가 추심을 포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추심 권리 보유라는 칼을 김씨 집안의 머리 위에 영원히 매달아 놓아 다시는 저를 괴롭힐 엄두도 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동시에 이 지긋지긋한 혼인 관계를 가장 빠르게 정리하는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장 변호사님과 비서는 즉시 노트북을 펴고 합의서 작성을 시작했습니다. 대기실에는 키보드 소리와 김민준 씨의 억눌린 흐느낌만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서서히 흩어지는 하객들을 내려다봤습니다. 햇살은 여전히 눈부셨지만 더 이상 제 마음을 비추지는 못했습니다. 한편의 막장 드라마 같았던 결혼식, 유성처럼 짧았던 혼인관계. 하지만 인생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저 박서연의 이야기는 결코 한심한 남자 하나와 이상한 가족 때문에 빛을 잃지 않을 겁니다. 장 변호사님의 일 처리는 놀라울 정도로 빨랐습니다. 30분도 채 되지 않아 조항이 명확하고 문구가 엄격한 이혼 합의서 초안이 저와 김민준 씨 앞에 놓였습니다. 내용은 제가 요구한 그대로였습니다. 김민준 씨는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합의서의 차가운 글자들을 멍하니 훑어봤습니다. 펜을 쥔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장 변호사님은 기계적으로 각 조항의 법적 의미를 설명했지만 그는 한 글자도 듣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김민준 씨, 합의 내용에 이의가 없으시면 여기에 서명하고 날인해 주십시오. 장 변호사님이 합의서와 펜을 그의 앞으로 밀었습니다. 김민준 씨는 고개를 들어 마지막 희망이라도 잡으려는 듯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서연 씨,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저는 그의 맞은편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어떤 온기도 없는 눈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사인하든지 아니면 법정에서 보든지 선택해요. 제 평온하지만 단호한 말투가 김민준 씨의 마지막 희망마저 꺾어버렸습니다. 그는 절망적으로 눈을 감았다 뜨더니 떨리는 손으로 펜을 집어들고 온 힘을 다해 서명란에 비뚤비뚤한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불에 댄 것처럼 펜을 던져버렸습니다. 지장을 찍을 때 붉은 인주가 마치 그의 손가락을 태우는 듯 그는 온몸을 움찔했습니다. 장 변호사님은 서류를 확인한 후 제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부사장님, 초안의 양측 모두 확인했습니다. 정식 서류는 오늘 중으로 준비해서 정식 서명 일정을 잡겠습니다. 절차에 따라 이후 구청에 가서 이혼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최대한 빨리 진행해 주세요. 저는 짧게 말했습니다. 김민준 씨는 소파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마치 이혼 합의서가 아니라 자신의 사형 집행 영장의 서명이라도 한 사람처럼 말이죠. 그때 채원이가 전화를 받더니 제게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서연아, 호텔 쪽은 거의 정리됐대. 하객들도 대부분 피로 연장으로 안내했고 부모님 말씀으로는 결혼식은 엎어졌지만 멀리서 와주신 분들에 대한 예의는 지켜야 하니
네가 직접 나가서 상황을 정리하고 감사의 뜻을 전하는 게 좋겠다고 하셔. 이 일에 대한 공식적인 마무리이기도 하고 저는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모님 말씀이 옳았습니다. 회피는 제 스타일이 아닙니다. 이왕 벌어진 일, 정면으로 부딪혀 상황을 장악해야 합니다. 이 피로연은 결혼 축하 자리는 아니지만 저 박서연의 태도와 입장을 선포하는 자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알았어. 곧 나갈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장 변호사님께 뒤시를 부탁하고 잿더미처럼 변한 김민준 씨를 한번 쳐다본 뒤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가자. 대기실을 나서자 복도에는 기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직원들은 저를 경외와 호기심이 섞인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개꿈, 저는 흔들림 없이 등을 꼿꼿이 세우고 연 회장을 향해 걸었습니다. 수아는 제 옆에서 신이 난 듯 말했습니다. 언니, 이따가 내가 나서서 개념 없는 것들 몇 명 밟아줄까? 채원이가 수아를 말렸습니다. 수아야, 나서지 마. 서연이가 알아서 할 거야. 이런 자리에선 직접 싸우는 것보다 자세가 더 중요해. 저는 말없이 미소 지었습니다. 자세도 중요하지만 받아칠 건 확실히 받아쳐야죠. 연회장의 문이 열리자 소란스럽던 공간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수백 개의 시선이 일제히 제게 쏟아졌습니다. 놀라움, 동정, 호기심, 심지어는 구경거리라도 낫다는 듯한 시선까지 온갖 감정들이 공기 중에 뒤섞여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저를 보자 안타까움과 지지가 담긴 눈빛을 보내셨습니다. 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여 보인 뒤 곧장 무대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호텔 측에서 재빠르게 무대 배경을 결혼식에서 감사연으로 바꿔놓았더군요. 저는 무대 위로 올라가 사회자에게서 마이크를 건네받았습니다. 무대 중앙에 서서 객석을 차분히 훑어보았습니다. 저를 지지하는 친구들과 동료들의 눈빛, 그리고 어색함에 어쩔 줄 몰라 하는 김씨 집안의 몇몇 친척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동생은 이미 자리를 뜬 모양이었습니다. 존경하는 내빈 여러분, 그리고 친지, 친구, 동료 여러분, 제 목소리는 마이크를 통해 선명하고 안정적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방금 엄청난 일을 겪은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요.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귀한 시간을 내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결혼식이라는 단어 대신 이 자리라는 중립적인 표현을 썼습니다. 원래 오늘 이 자리는 저 박서영과 김민준 씨가 여러분을 모시고 저희 인생의 중요한 순간을 함께 기념하는 기쁨과 축복의 자리여야 했습니다. 저는 마치 남의 이야기를 하듯 담담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매우 유감스럽게도 예기치 못한 집안 문제와 도저히 타협할 수 없는 원칙적인 차이로 인해 저와 김민준 씨는 신중한 논의 끝에 예정되었던 결혼식을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객석에서 낮은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이 갑작스러운 소식으로 여러분께 혼란과 불편을 드린 점, 제 개인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정중하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더불어 이 자리를 빌려 저의 부모님과 가족, 그리고 제 친구 이채원 양, 최수아 양을 비롯해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가장 힘든 순간에 저를 이해해주고 힘이 되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제 지인들이 앉은 쪽을 바라봤고 그들은 격려의 눈빛을 보내왔습니다. 결혼식이 취소된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는 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평온하지만 한층 날카로워진 눈빛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개인의 사생활에 속하는 문제이므로 이 자리에서 상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일이 공개된 장소에서 일어났고 여러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저의 원칙적인 입장을 몇 가지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첫째, 결혼의 기본은 상호 존중과 평등, 그리고 사랑입니다. 일방적인 요구와 강요, 불평등한 조건 위에 세워진 관계는 결코 건강할 수 없으며 지속될 수도 없습니다. 저 박서연은 이 원칙을 언제나 믿고 지켜나갈 것입니다. 이 말이 떨어지자 김씨 집안 친척 몇몇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그들의 요구가 부당했다는 것을 대놓고 지적한 셈이니까요. 둘째, 부는 저의 노력과 능력의 결과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결코 한 사람의 감정이나 결혼의 가치를 측정하는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더더욱 한쪽이 다른 한쪽에게 무한정으로 무언가를 요구할 수 있는 자본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저의 독립적인 삶은 제가 살아가는 근본입니다. 제 비즈니스 파트너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를 표했고 몇몇 젊은 여성 하객들의 눈에서는 존경의 빛이 스쳤습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저는 목소리에 힘을 주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상대가 누구든 자신의 원칙과 존엄을 지키는 것은 한 개인으로서 가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타협과 인내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으며 그 한계는 결코 침범당해서는 안 됩니다. 제 목소리는 연회장에 단호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비록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이 말들은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고 저의 태도를 명확히 보여주기에 충분했습니다. 품위를 지키면서도 가장 강력하게 반격한 셈입니다. 따라서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혼식은 진행되지 못했지만 저와 김민준 씨는 원만하게 관련 문제들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오늘 일로 불편을 드린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저는 다시 한번 허리를 숙였습니다. 저의 사과와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오늘 식사는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담은 답례품과 봉투를 2배로 준비했습니다. 잠시나마 불쾌한 마음은 잊으시고 즐거운 식사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귀한 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마이크를 내려놓고 다시 한번 깊이 고개를 숙이자 잠시의 정적 끝에 연회장에서는 뜨거운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제 지인들로부터 시작된 박수는 곧 연회장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저에 대한 지지와 존경, 그리고 찬사가 담긴 박수였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의 눈에서 진심 어린 찬사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저의 연봉이나 지위를 존경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공개적인 모욕과 부당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제가 보여준 냉철함과 이성, 그리고 단호하고 강인한 태도에 박수를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울거나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가장 품위 있고 강력한 방식으로 제 존엄을 지키고 상황을 장악하며 모두에게 명확한 답을 주었습니다. 부모님은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얼굴에는 자랑스러운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채원이와 수아는 저를 향해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그에 비해 김씨 집안의 좌석은 유난히 썰렁하고 어색해 보였습니다. 남은 몇몇 친척들은 뜨거운 박수 속에서 가시방석에 앉은 듯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제가 지나가는 곳마다 사람들은 일어나 저와 인사를 나누고 지지를 표했습니다. 박 부사장님, 지지합니다. 정말 잘하셨어요. 서연아, 정말 멋있다. 그런 집안은 빨리 정리하는 게 맞아. 저는 미소로 화답하며
마치 방금 무대 위에서 그 강렬한 선언을 한 사람이 제가 아닌 것처럼 품위 있게 행동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빈석으로 돌아가려던 찰나 술에 취한 듯한 김씨 집안의 한 친척이 불쑥 소리를 질렀습니다. 말은 번지르르하게 하네. 결국 돈 좀 있다고 우리 같은 없는 사람들 무시하는 거 아니야? 크지 않은 목소리였지만 조용해진 분위기 속에서 유난히 귀에 거슬렸습니다. 주변이 순간 조용해졌고 모두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수아가 당장이라도 달려들려 했지만 저는 눈짓으로 막았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추고 그 중년 남자를 돌아봤습니다. 얼굴에는 여전히 품위 있는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눈빛은 순식간에 차가워졌습니다. 선생님, 제 목소리는 낮았지만 모두에게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존중의 의미를 오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존중은 재산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과 인격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저는 자신의 힘으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모든 분들을 존경합니다. 하지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상대를 억압하고 부당한 요구를 하며 타인의 가장 중요한 순간을 의도적으로 망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상대가 누구든 존중할 수 없습니다. 존중받을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남아있는 모든 김씨 집안 친척들을 훑어보며 평온하지만 엄청난 압박감이 느껴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김씨 집안 친지분들께 한 가지 알려드립니다. 제가 혼인을 전제로 여러분께 드렸던 선물과 봉투는 인간적인 도리이므로 돌려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정이라는 것은 서로 주고받는 것입니다. 오늘 이후로 저와 김씨 집안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부디 각자 분수를 지키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경고하지 않았다고는 말씀하지 마십시오. 이 말은 시비를 건 그 남자뿐만 아니라 남아있는 모든 김씨 집안 친척들에게 앞으로 다시는 제게 손을 벌리거나 얽힐 생각조차 하지 말라는 명확한 경고였습니다. 그 남자는 제 말에 얼굴이 시뻘개져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고 주변 사람들의 경멸적인 시선 속에서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연회장에서는 다시 한번 더욱 뜨거운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속이 후련하다는 듯한 쾌감이 섞인 박수였습니다. 저는 가볍게 고개를 숙여 보인 뒤 태연하게 주빈석으로 돌아와 자리에 앉았습니다. 피로연이 시작되었지만 모든 사람들의 화제는 단연코 방금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후로 결혼식장에서 시댁을 향해 사이다 발언을 날리고 결혼을 엎어버린 박서연의 이야기가 온갖 형태로 퍼져나갈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슨 상관입니까? 저는 떳떳합니다. 잘못된 결혼 하나를 잃는 대신 완벽한 자유와 더 강해진 자신을 얻었습니다. 잠신, 바익강, 잠신, 장신. 이 장사는 어떻게 계산해도 제가 이긴 겁니다. 저는 피로연 내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사람들과 웃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저 자신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속 어딘가 부드러웠던 부분이 완전히 얼어붙었고 그 자리에 강인함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싹이 무섭게 자라나고 있다는 것을. 피로연은 저의 강력한 통제 아래 기묘하지만 조화로운 분위기 속에서 끝이 났습니다. 적어도 제 앞에서는 더 이상 누구도 공개적으로 시비를 걸거나 수군거리지 못했습니다. 하객들은 최고급 요리를 즐기며 담소를 나눴지만 그 중심에는 항상 방금 전에 그 엄청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는 수많은 시선들을 느꼈습니다. 호기심, 존경, 동정, 그리고 어쩌면 약간의 고소함까지. 하지만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중요한 손님들 사이를 오가며
비즈니스 파트너들과 담소를 나누고 멀리서 와준 친지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마치 방금 그 모든 일을 겪은 사람이 제가 아닌 것처럼 말이죠. 오히려 저의 이런 강인한 모습은 사람들에게 더 큰 신뢰를 주었습니다. 연회가 끝나고 하객들이 하나둘 자리를 떴습니다. 부모님과 채원이, 수아가 저와 함께 문 앞에서 손님들을 배웅했습니다. 서연아, 고생했다.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눈가는 여전히 붉었지만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집은 언제나 내 편이야. 아빠는 네가 알아서 잘할 줄 알았다. 아버지는 짧게 말하며 제 어깨를 힘주어 두드리셨습니다. 내 소신대로에 하늘이 무너지는 일은 없어.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저 괜찮아요. 부모님을 보내드리고 친구들이 다가왔습니다. 언니, 진짜 최고였어. 수아가 저를 힘껏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속이 다 시원하네. 이제 그 집안 사람들 다시는 언니한테 함부로 못할 거야. 채원이는 조용히 저를 안아주며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법률적, 재정적 문제는 내가 끝까지 다 처리할게. 넌 그냥 내 자신만 챙기고 앞만 보고 나아가. 고마워, 정말. 저는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가장 힘든 순간에 이런 친구들이 곁에 있다는 것은 정말 큰 행운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손님들이 떠나고 연회장은 텅 비어갔습니다. 그 텅 빈 공간 한 구석에 세상에 버려진 사람처럼 김민준 씨가 홀로 서 있었습니다. 그는 텅 빈 눈으로 멀리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장 변호사님이 그의 곁에서 마지막 합의 사항들을 확인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는, 그리고 그의 가족은 제 인생에서 완전히 삭제된 존재였습니다. 박 부사장님, 호텔 지배인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정산과 답례품 발송은 저희가 완벽하게 처리하겠습니다. 혹시 쉬실 곳이 필요하십니까? 아니요, 괜찮습니다. 최종 정산서만 제 비서에게 보내주세요. 그리고 오늘 직원분들 모두 고생 많으셨으니 이번 달 보너스는 2배로 지급해주세요. 제 개인 비용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지배인의 얼굴에 놀라움과 감사가 스쳤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호텔 측도 오늘 상당한 곤욕을 치렀을 테니 이 정도의 보상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모든 일을 처리하고 저는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가자. 호텔 문을 나서자 오후에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올 때는 부푼 기대를 아는 신부였지만 갈 때는 모든 족쇄를 끊어낸 자유로운 몸이었습니다. 어디로 가? 내 오피스텔. 수아가 물었습니다. 아니, 저는 운전석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회사로. 두 친구가 놀란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지금 회사에. 서연아, 너 쉬어야 해. 이렇게 많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일이 필요해. 저는 안전벨트를 매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의 엔진이 났고 힘차게 울렸습니다. 마치 제 심장 소리처럼. 사랑은 끝났지만 일은 나를 배신하지 않으니까. 마침 중요한 인수합병 건이 있거든. 제 단호한 모습에 친구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일이야말로 저에게 가장 좋은 치료제이자 힘의 원천이라는 것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차는 도로에 합류했고 방금 전 그 소란스러웠던 호텔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백미러 속에서 호텔의 모습은 점점 작아지다 마침내 사라졌습니다. 제 인생의 한 챕터가 완전히 끝났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강남의 빌딩 숲, 회사에 도착하자 익숙한 안정감이 저를 감쌌습니다. 부사장님, 오셨습니까?
직원들은 저를 보자 깍듯이 인사했습니다. 호텔에서와는 다른 오직 능력에 대한 존경이 담긴 시선이었습니다. 아직 결혼식의 소동은 회사까지 퍼지지 않은 모양입니다. 김 비서, 인수합병 프로젝트팀 핵심 멤버들 30분 뒤에 1번 회의실로 소집해요. 그리고 지난 3일간 밀린 결제 서류 전부 내 책상 위로. 저는 제 사무실로 걸어가며 비서에게 빠르게 지시했습니다. 네, 부사장님. 도시 전체가 내려다 보이는 제 사무실에 들어와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켰습니다. 화면을 가득 채운 메일과 업무 보고들이 순식간에 저를 감정의 폐허에서 익숙한 비즈니스 전쟁터로 끌어왔습니다. 그래, 이게 바로 내가 있어야 할 곳이야. 30분 후 회의실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시작하죠. 스타테크놀로지 인수건. 진행 상황 보고하세요. 네, 부사장님. 현재 실사 단계를 마치고 2차 제안까지 넣었지만 스타테크 측 대표가 기업 가치 평가에 계속 불만을 표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쟁사인 스카이 캐피털이 우리보다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며 창업 멤버 전원의 고용 승계를 약속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저는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가볍게 두드리며 머릿속으로 빠르게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스카이 캐피털은 최근 자금난을 겪고 있을 텐데 뭘 믿고 그런 제안을 했을까요? 배후에 새로운 자금줄이 있는지 즉시 파악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업 가치 평가는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와 시장 채널을 수치화해서 다시 보고서를 작성하세요. 스타테크의 초기 투자자들도 접촉해서 그들의 진짜 속내를 알아내고요. 네, 부사장님. 창업 멤버 문제는 저는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띄었습니다. 대표에게 직접 전하세요. 우리와 함께하면 더 큰 무대에서 개인의 가치와 부를 몇 배로 늘릴 기회를 얻게 될 거라고. 스카이 캐피털이 그들의 기술을 제대로 소화하고 성장시킬 능력이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제 말을 그대로 전하세요. 제 지시는 명확하고 핵심을 찔렀습니다. 회의실의 분위기는 팽팽한 긴장감과 효율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 순간 저는 더 이상 결혼식장에서 수모를 겪던 신부가 아니었습니다. 수천억의 자금을 운용하는 비즈니스 세계의 냉철한 승부사 박 부사장이었습니다. 이곳의 규칙은 명확했습니다. 실력으로 모든 것을 증명하는 것, 불분명하고 계산적인 인간관계보다 훨씬 마음이 편했습니다. 회의는 2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 프로젝트 반드시 성공시켜야 합니다. 필요한 자원은 얼마든지 요청하세요. 네, 부사장님. 사무실로 돌아오자 비서가 블랙커피 한 잔과 함께 보고했습니다. 부사장님, 장 변호사님께 연락 왔습니다. 내일 오전에 이혼 합의서 정식 서명이 가능하다고 시간 괜찮으신지 여쭤보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회사 근처 변호사 사무실로 잡아요. 저는 쓴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씁쓸함이 오히려 정신을 맑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부사장님, 신혼집으로 배달된 결혼 선물들이 있는데 어떻게 처리할까요? 전부 반송해요. 결혼식 취소, 마음만 감사히 받겠다고 메모 남겨서.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의자에 기댄 채 창밖의 화려한 도시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감정은 나를 배신해도 일과 나 자신은 결코 배신하지 않습니다. 내가 번 돈, 내가 이룬 성공, 그것만이 나에게 가장 확실한 안정과 성취감을 줍니다. 그때 채원이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괜찮아? 버틸만해? 응, 방금 회의 끝났어. 중요한 프로젝트 전략 세우고 나니 훨씬 낫네. 채원이는 엄지 이모티콘과 함께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 그게 너다워. 그게 바로 박서연이지.
야식 필요하면 언제든 전화해. 그래, 이게 바로 박서연이지. 직장에서 모두가 인정하는 능력 있는 사람. 결코 이런 일로 무너지지 않아. 앞으로의 길은 길고 새로운 인연도 있겠지. 하지만 그 무엇보다 나는 나 자신으로서 내 인생을 내 힘으로 책임지는 여자로서 살아갈 것이다. 결혼식의 소동은 비싼 값을 치렀지만 그만큼 의미 있는 교훈을 준 인생의 한 에피소드일 뿐이다. 나는 더욱 단단해졌다. 김비서, 다음 주 월요일 오후 필라테스 수업 예약하고 다음 분기회사 전략 보고회 자료 준비 시작해요. 이혼 합의서에 서명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더 평온하고, 아니, 죽은 듯이 고요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저는 약속 장소인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구청 같은 상징적인 장소 대신 차가운 법률 용어로 가득 찬 이 공간이 지금 제 심경과 더 어울렸습니다. 김민준 씨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그는 회의 테이블 반대편에 마치 몸이 의자에 녹아내리기라도 한 듯 푹 파묻혀 앉아 있었습니다. 눈은 퀭하고 수염은 거뭇하게 자라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그는 저를 쳐다보지 못하고 시선은 계속 바닥과 창밖을 헤맸습니다. 장 변호사님이 정식 이혼 합의서 세 부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박 부사장님, 김민준 씨, 어제 협의된 내용에 따라 작성된 정식 이혼 합의서입니다. 검토 후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합의서를 들어 빠르고 꼼꼼하게 훑어보았습니다. 모든 조항이 제 의도대로 명확하게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펜을 들어 서명란에 제 이름을 적었습니다. 박서연. 제 필체는 언제나처럼 단단하고 힘이 있었습니다. 김민준 씨 차례였습니다. 그는 펜을 쥔 손을 심하게 떨었고 펜 끝은 종이 위에서 한참을 맴돌았습니다. 마치 그 얇은 종이가 천근만근의 무게라도 되는 것처럼. 마침내 그는 필생의 힘이라도 쥐어짜듯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이름은 비뚤비뚤했고 마지막 획은 거의 뭉개져 있었습니다. 지장, 날인. 모든 절차가 끝났습니다. 장 변호사님이 설명했습니다. 규정에 따라 양측은 구청에 함께 가서 이혼 신고를 하고 이혼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합의서 서명 후 30일의 숙려기간이 있습니다. 숙려기간 필요 없습니다. 저와 김민준 씨가 거의 동시에 말했지만 그 뉘앙스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는 사실을 진술했고 그는 애원했습니다. 서연 씨, 30일 동안 우리 김민준 씨, 제가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합의서에 서명한 이상 법적으로 우리는 이혼에 동의한 겁니다. 숙려 기간은 충동적인 이혼을 막기 위한 것이지 우리 같은 경우는 해당되지 않아요. 장 변호사님, 최대한 빨리 등기 절차를 마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양측 모두 재결합 의사가 없고 합의의 이의가 없다면 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을 통해 절차를 단축할 수 있습니다. 물론 추가적인 절차와 비용이 발생합니다. 비용은 문제 없습니다.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이혼증을 받고 싶습니다. 김민준 씨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서자 햇살은 여전히 눈부셨습니다. 김민준 씨가 유령처럼 제 뒤를 따랐습니다. 서연 씨, 그가 잠긴 목소리로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멈춰 섰지만 뒤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미안해. 그가 흐느꼈습니다. 내가 못나서 우리 집이 당신한테 정말 미안해. 저는 잠시 침묵하다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김민준 씨. 사과는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거예요. 앞으로 각자 잘 살아요. 그 말을 끝으로 저는 미련 없이 제 차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백미러 속에서
백미러 속에서 한때 제게 따뜻함을 주었던 그 남자의 모습은 길가의 나무처럼 마음속에는 고통보다는 거대한 공허함과 피로감만이 남았습니다. 회사로 돌아온 저는 곧바로 일에 몰두했습니다. 스타 테크놀로지 인수권은 막바지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스카이 캐피털은 예상대로 끈질겼습니다. 회의실에서 저는 팀원들에게 지시했습니다. 단순히 가격 경쟁만으로는 안 됩니다. 가격 경쟁만으로는 안 됩니다. 스카이 캐피털의 자금 출처를 끝까지 추적하고 우리 내부 정보 유출 경로도 24시간 내로 찾아내세요. 그렇지 않으면 프로젝트 팀 전원 보너스 삭감입니다. 그리고 저는 스타테크의 대표와 따로 만날 약속을 잡았습니다. 가격이 아닌 미래와 이상을 이야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며칠 뒤 내부 정보 유출의 배후가 밝혀졌습니다. 프로젝트 팀의 한 직원이 스카이 캐피털에 매수되었던 겁니다. 저는 그 직원을 즉시 해고하고 법적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스카이 캐피털의 배후 자금이 위험한 투기성 해외 펀드라는 사실도 알아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정보를 가지고 스타테크의 왕 대표를 만났습니다. 저는 그에게 단순히 높은 가격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했을 때 얻게 될 장기적인 비전과 안정성을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스카이 캐피털과의 거래가 가진 잠재적인 위험성을 암시했습니다. 제 전략은 통했습니다. 왕 대표는 결국 우리와의 협력을 선택했습니다. 수천억 원 규모의 인수 계약서에 서명하는 날,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저는 무대 위에서 이번 인수의 의미와 미래의 청사진에 대해 자신감 있게 발표했습니다. 이 압도적인 성공 앞에서 저를 둘러쌌던 모든 루머는 힘을 잃고 사라졌습니다. 실력이야말로 모든 헛소문을 잠재우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부모님 댁으로 향했습니다. 따뜻한 집밥과 부모님의 위로 속에서 저는 비로소 긴장을 풀 수 있었습니다. 다 지나갔다, 딸. 앞으로는 좋은 일만 있을 거야. 가로 가론 차로 삼체로 내서 가로 서론에 바로냉 파론 체로 서로 사루 서루 서를 가론 체로네 다루 체루 서를 가론 체루 서루서 바론에 치루 서루 서를 바로냉 바로 테루 서를 아버지의 말씀에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며칠 후 법원으로부터 두 통의 우편물이 도착했습니다. 하나는 김민준 씨와 그의 가족을 상대로 한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접수 통지서였고, 다른 하나는 김민준 씨가 보낸 친필 편지였습니다. 편지에는 후회와 변명, 그리고 용서를 구하는 말이 가득했지만 제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갈기갈기 찢어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용서는 그들의 몫이 아닙니다.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이 그들이 치러야 할 대가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김민준 씨의 동생은 명예훼손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시어머니도 공범으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김민준 씨는 회사에서 해고되었고, 제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과 아파트 계약금 반환 소송에서 모두 패소하여 그의 가족은 경제적으로 완전히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그들의 소식에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했고 스타 테크놀로지와의 성공적인 합병을 이끌며 회사 내에서 입지를 더욱 공고히 했습니다. 제 곁에는 언제나 저를 믿고 지지해주는 친구들과 가족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새 아파트의 거실에서 도시의 화려한 야경을 내려다보며 와인을 마셨습니다. 잘못된 결혼 하나가 끝났지만 저는 더 강하고 더 자유롭고 더 성공한 내가 되었습니다. 연봉 4억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내 인생의 왕관은 내 손으로 직접 씌울 것입니다.